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1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인도의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이 보유한 중국의 J-10C 전투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여러 가지 지금 격추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꾸준히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레이더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크게 부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도가.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에 이만큼 우리도 피해를 입혔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일각에서 조그맣게씩 보도되는, 이게 왜냐하면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프랑스의 대표 기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리는 전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파키스탄 외신에 언뜻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파키스탄 정보부 쪽이나 국방부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10여 대를 격추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격추했다. 라팔 3대하고 러시아제 전투기,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제 미라주 2000 이렇게 격추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전투 상황은 양쪽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쪽이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봐요. 물론 어떤 전술적인 바보 같은 짓들이 개입이 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양쪽이 지금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장거리 방공 레이더들이 다 있어서 상대방이 출격을 하고 이런 건 다 알았을 거예요. 어디서 먼저 출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공중 조기 경보기나 이런 기체들이 또 개입된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전투기들이 접근하는 걸 알고 서로가 띄워서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들끼리 해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파키스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적을 다 보고 있었는데 라팔 전투기 포함해서 인도 공군은 우리를 못 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망에 우리의 타격권 안에 10여 대가 들어왔다. 그들을 다 공격할 수도 있었다. 왜냐? 양쪽이 합쳐서 125대의 기체가 떴으니까. 한쪽에서 뭐 60대씩 떴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전면에 나온 기체가 열 몇 대였다. 우리 최전선에 있던 최전방의 전투기들은 J-10C가 주력이죠. 그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다. 다 타격할 수 있었다. 파키스탄은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몇 발 쐈는데 그 중에서 몇 발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것은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맞았다. 즉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공군기들을 못 봤고, 레이더상으로 파키스탄의 공군기들은 인도의 라팔을 레이더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적하면서.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고, 마침 인터넷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 중에도 보면은 라팔의 레이더에 대한 성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걸 근거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공군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레이더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뭐 공군기 KF-21 국산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대공구장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번에 격추시킨 것으로 보이는 무기죠. J-10C에 장착이 된 것으로 보이는 PL-15이에요.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또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세계가 딱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거리가 200에서 300km 정도 된다. 이러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거리 미사일에서는.
자, 이거는 당연히 뭐 최신 기술이 다 적용이 됐죠. A사 탐색기를 이용했고 뭐 K-밴드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듀얼 펄스가 들어갔다. 듀얼 펄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로켓 추진을 두 단 정도로 나눠서 하는 셈이다. 그래서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게서 그들의 주장대로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뭐 중국이 주장을 하면 뻥이다. 예, 이렇게 말할 계산은 이제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기술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아니 달나라에 보내잖아요, 사람도.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 다 K밴드 레이더를 탐색기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지대공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공대공 전투에서 이 K밴드가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K밴드는 이제 주파수가 되게 높고 우리가 이제 군용 레이더로 쓰는 것 중에서는 파장이 짧아요. 그게 주파수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파장이 짧아진다,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러면은 많은 정보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근거리 무선 이동 통신에서도 뭐 1기가, 2기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5기가, 예, 뭐 5기가, 6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K밴드가 들어간다는 것은 X밴드가 아니고 미사일 탐색기로 상대방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감지가 되면 아마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체프죠. 알루미늄 가루 같은 거를 뿌리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회피 기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비행기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스텔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텔스의 위력이 할수록 적어지긴 하지만, 나 스스로가 작아요. 반사 면적이. 근데 플레어를 뿌리면, 플레어 자체는, 죄송합니다. 체프를 뿌리면, 체프 자체는 일부러 반사를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K밴드 정도 되면은 대충의 비행기의 형상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밀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오기 때문에. 네. IR에서 IIR로 이미지 적외선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형체를 아는 거예요. 형체를 알게 되면 뭐냐면은 입력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프는 비행기의 모양을 유사하게 따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늘 흩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비행기 본체를 따라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덜 현혹된다는 거죠. 왜? 내가 눈이 더 좋기 때문에. 레이더의 눈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PL-15이 지금 J-10C는 중국 공군에 있어서는 우리로 치자면 F-16급이에요. 하이로로 치자면 로급이거든요. 대량 생산하는. 근데 사거리가 200에서 300km, 300km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출형이 15E. 네, 수출형에는 150km 정도 된다고 봐요. 파키스탄 공군에 사용한 것은 사거리가 15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체는 J-10C 기체거든요. 같은. 미사일은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치더라도 J-10C에 달린 A사 레이더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A사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최대한 이 PL-15 미사일의 최장의 사정거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도의 탐지거리와 추적거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미사일을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200-300km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유도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레이더가 J-10C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즉 최대 탐지 거리는 더 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도를 하는 교정 거리는 그건 짧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한 300km, 200-300km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J-10C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그리고 이번 결과물이 그걸 거꾸로 증명을 해준다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같은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라팔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지금 장착이 된 것은 이거거든요. 미티어. 우리도 이걸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죠. 서방권 최고의 지금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BVR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가끔 보시게 되는데 그냥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뜻이고
내가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너머를 공격한다. 즉 레이더를 기반으로 공격한다는 뜻인데 그 가시거리가 37km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최대 사거리가 약 150km인데 이건 덕티드 램젯 기반이죠. 덕티드 램젯이면 사거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150km를 처음에 이게 만들었을 때도 달성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서방권의 대표적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같은 경우가 100km 남짓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중국의 로켓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급신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10년, 20년간에 걸쳐서.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마 중국 못지않게 발전했죠. 같은 기간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최고의 사정거리를 못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센서 부분에서 중국의 J-10 파키스탄기들이 라파를 먼저 봤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인도 공군의 라팔은 이 미티어 미사일을 아예 발사를 못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런데 다 더 격추를 시켰다가는 인도가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세대 격추됐다는 이야기 한 데도 없어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라팔이 격추당했다. J-10C. 그 정도에서 보도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최소한 라팔 3대, 추가로 2대 더 격추됐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표현을 보세요.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인도 공군은 저항도 못했다. 갑자기 날라온 미사일 경고등을 보면서 경고 신호를 보면서 우왕좌왕 회피 기동하다가 그냥 다 추락당했다.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수준을 이야기해 준다고 보거든요. 기술 수준을. 예.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그런 핵심적인 증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라팔에 들어가는 레이더입니다. 라팔도 기체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폐사 방식의 레이더였고 그때는 그게 최고였죠.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A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A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2013년부터 장착한 게 이거예요. 자, 왜 공군기에서 우리도 지금 F-16을 업그레이드하면 A사 레이더가 들어갈 것이고 F-15를 업그레이드하면 A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것은 거의 세대 차가 난다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같은 값에 폐사 방식을 A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같은 크기라 그러더라도 이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일단 탐지 거리란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예. 그것이 특화된 것이에요. 동시 대응 능력이 A사는.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늘의 목표도 찾고 지상의 목표도 찾고 해상의 목표도 찾는다. 이런 거예요. 주파수를 다 달리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동시에 여러 개를 공격할 때는 거기도 주파수 배당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건 폐사해서 안 돼요. 초기적인 건 되지만 좀 수준 높은 단계까지는 안 돼요. 그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A사로 넘어오게 되면 현격히 증가한다. 소위 말하는 레이더 빔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완벽하게 사용한다. 출력도 훨씬 높게 나오고 열도가 발생 안 한다. 고장률도 훨씬 낮다. 이런 건데 또한 상대방의 스텔스 무기가 자꾸 발달을 하잖아요. 스텔스를 잡기 위해서는 A사 방식이 훨씬 유용합니다. 주파수를 다양하게 섞어 쓸 수 있거든요. 빔을 훨씬 자유롭게 한쪽으로 모아서 해상도를 높였다가 아니면 확 넓혀서 장거리 다양한 능력을 보거나 이럴 때 쓸 수 있거든요. 또 각각의 빔을 주파수를 다양하게 해서 상대방의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파 스텔스라는 게 특정 주파수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같은 탐지 거리를 가지더라도 스텔스 스텔스 기체에 대한 해상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A사를 쓰게 되면. 예. 또한 상대방이 나의 위치를 내 기체에서 발생시키는 레이더파를 보고 추적할 수도 있거든요. 역추적을. 그런 면에서도 이걸 암호화시켜서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높아집니다. 즉 내가 레이더를 발신함으로써 내 위치가 발각되는 그 부분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건 무선 통신하고 똑같아요. 무전기도 옛날에는 주파수만 잘 맞추면 옛날 거 다 들렸잖아요. 라디오 FM, AM 주파수 맞추듯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암호화를 시킨다거나 주파수를 계속 변조하면서 상대방이 못 따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무전기끼리만 그걸 알 수 있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잘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보면 볼수록 느껴요. 이게 왜냐하면 근거리 통신에서 5G 무슨 통신에서 다 사용되는 기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단지 이제 스케일을 훨씬 키우죠. 고출력으로 쓰는 거니까. 예, 이거 몇백 킬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라팔의 RBE2A4 레이더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면 되는데 두 가지 정보가 딱 제일 중요하죠. 이제는 이제 제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뭐냐? 이 전력 정폭 소자, 이 신호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앰프예요. 앰프죠. 쉽게 말해서. 네. 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로 신호가 돼 있죠. 맞죠? 요즘 다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일단 아날로그로 바꿔야 돼요. 우리 귀에 들어야 되니까. 음파로 바꿔야 돼요. 음파로 바꾼 다음에 그냥 틀면 소리가 잉잉밖에 안 나와요. 그것을 정폭을 시켜야 됩니다. 정폭을.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고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해야 되죠. 추가로 전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뭐 메가트짜리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바뀌어진 신호, 이 전자파 이것도 아날로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거 뭐 이진수로 된 정보를 하늘로 쏘는 게 아니에요. 팔을 쏘는 겁니다. 팔을. 무슨 통신하고 같이. 그럼 어느 순간에 그걸 정폭을 시켜야 된다. 그 전에 이것을 어떤 주파수를 어떤 방향으로 보낼까 이런 것은 이제 현대에 발전된 컴퓨터 디지털 기술이 다 활용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팔을 형성을 시켜야 되고 그 팔을 정폭을 시켜야 됩니다. 정폭 소자가 뭘 쓰느냐. 현재 개발된 최고의 전력 정폭 소자는 즉 앰프에 쓰는 소자는 레이더파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 힘을 빵 실어주는 그거는 질화 갈륨 소자다. 근데 A사 레이더가 되고도 초기에는 질화 갈륨을 못 쓰고 갈륨 비소를 썼었습니다. 예, 갈륨 비소하고 질화 갈륨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소자를 뭘로 쓰느냐? 그 소자를 바꾸는 데 따라서 일부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탐지 거리가 2배 넓어진다는 거예요. 탐지 거리만 2배 넓어지는 게 아니고 대역 폭조차 더 넓어지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특징인 다재다능함이 훨씬 뛰어나죠. 파워도 좋아지고 다재다능함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한 세대급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전력 정폭 소자 하나 가지고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어요. 훨씬 적게 날 수도 있어요. 같은 값이면. 자, 그렇죠. 소자. 전력 정폭 소자라는 부분이 뭘 썼느냐. 이 레이더가 2013년부터 장착된 것인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는 A사 레이더는 여러 가지 작은 아기 레이더들의 집합체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아기 레이더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몇 개나 넣을 수 있느냐. 이거 두 개를 살펴보면 돼요. 네. 마침 그 정보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라팔에 들어가는 신형 A사 레이더에 대한 스펙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야, 이제 2013년부터 배치됐다는 게 보이고요. 예. 여기 보면은 갈륨 비소를 썼다고 돼 있어요. 갈륨 비소. 이게 프랑스의 탈레스에서 만든 겁니다. 갈륨 비소죠. 우리가 KF21에서 쓰는 질화 갈륨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최고 수준이었을 거예요. 얘가 201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가서 배치가 2026년부터 되잖아요. KF21이. 그럼 26년인 셈인데 개발은 끝났죠, 이것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자 숫자가 838개다. 자, 우리 KF21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1300개 정도의 소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력 정폭 소자조차도 훨씬 성능이 뛰어나요. 자, 저는 그래서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스펙의 레이더는 최고 수준하고는 거리가 있는 레이더하며 미티어의 성능을 최대치로까지 끌어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레이더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는 2013년이니까 프랑스가 완제품을 줬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 공군이 가지고 있는 라팔에도 이 레이더가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다운그레이드 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프랑스가 이 라팔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티격태격합니다. 아마 핵심적인 부분은 기술 이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라이다가 액면 그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후질 수 있다. 예, 지금 중국제 레이더에 대한 성능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이 그 분야에서 진심인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서방제 무기가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느슨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예, 저는 중국제 J-10C에는 그들의 PL-15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이더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보이는 이 성능으로 봐서는 미티어 미사일을 제대로 최대 사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레이더의 제법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FA-50에도 이스라엘제 레이더 들어갔습니다. 물론 A사는 아니지만 엘타제 2052 A사 레이더인데, 이게 이제 FA-50 우리 폴란드 수출할 때 어떤 레이더인지 해가지고 옥신각신이 좀 있었어요. 그중에 후보로 올라왔던 거고, 결국은 레이시온 레이더, 제일 싸구려 레이더가 들어갔죠. 아마 값은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성능은 제일 처지는 거 들어갔어요. 그게 국제관계의 역학구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제 KF-21을 개발할 때 LIG도 경쟁을 했던 소자 1000개짜리 질화 관련 레이더, 그게 소자 1000개짜리 다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가는 것을 했지만 결국은 밀렸죠. 그때 경쟁 후보로 올라왔던 이게 이스라엘제 레이더인데, 이것도 우리 레이더보다는 성능이 처지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갈륨 비소 소자가 들어갔거든요. 예, 갈륨 비소 소자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원리적으로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질화 갈륨에 비해서.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이따 보여드릴 미국 보도자료 같은 걸 봤을 때는 2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고 봐지거든요. 예. 소자 수는 이게 수출용으로 나온 거라서 그런지 일본 테자스에도, 인도 테자스라는 자국 전투기도 좀 들어가 있는데, 소자를 300개에서 500개, 1500까지 넣을 수 있다. 1500개 이것은 제일 큰 기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군에 보면 F-15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넣을 수 있다고. 예, 테자스는 300개 내지는 500개짜리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예, FA-50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1500개짜리는 못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5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의 홍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상고 해상은 200km, 공중은 300km를 최대 탐지 거리가 이렇게 했죠. 그러려면 공중 같은 경우에 최대 300km인데 탐지 거리가, 이것은 당연히 1500개 소자가 들어갔을 때 300km 나온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갈륨 비소 소자를 썼기 때문에, 물론 그 갈륨 비소가 가진 이제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쓰는 그런 기술력도 또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지만 1,500개의 소자를 가지고, 갈륨 비소 소자를 가지고 300km의 최대 탐지 거리다. 이것은 조금 과장이 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현장이라기보다는 아덱스나 그런 곳에 가서 LIG 분하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1000개짜리 갈륨 질화 갈륨 소자 들어간 거, A사 레이더 LIG에서 개발했던 거, 그게 탐지 거리가 250에서 300km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1000개가. 예, 저는 그게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탐지 거리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는데 아마 비쌀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전력 정보 소자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데, 이건 300km가 나온다? 1500개를 가지고도.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과장됐다고 봐요. 자, 이런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라팔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800개가 들어가요. 갈륨 비소 소자로.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탐지 거리가 한 200km가 안 된다고 봐요. 200km가. 훨씬 못 미친다. 오히려 150km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우리 거 볼까요? 자, KF-21A사 레이더 시제인데 시제를 만들 때는 작게 만들었고 이제 성공했죠. 비행기 장착할 때는 면적을 20% 이상 크게 한다. 자, 그래서 시제를 만들었을 때 1088개, LIG에서 만들었던 것도 1000개 초반이 88개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1000개는 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제 만들 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성능을 다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 들어갈 때는 아직 면적이 남은 면적을 꽉꽉 채워서 간다. 그래서 크기를 20%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1088에서 20% 확대하면 1300개가 넘어요. 자, 좀 전에 엘타 레이더가 추정한 거 보십시오. 갈륨 비소 소자를 가지고 1500개가 들어가면 최대 탐지 거리가 300km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리적으로 따지면 10배, 실용적으로 차원에서는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질화 갈륨 증폭 소자를 1300개를 썼으면 이건 도대체 몇 킬로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엘타 레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제가 추정컨대 옛날 LIG의 언급을 추정을 해봤을 때 300km 넘는다고 봅니다. 탐지 거리가. 1000개 가지고 200에서 300, 250에서 300 정도거든요. 그러면 1500개, 1300개를 가지면은, 네. 200km 후반에서 300km 중반 이래 간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지 탐지 거리가 되고 교전 거리가 더 짧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사거리가 PL-15에 절대 뒤지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우리하고 적성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거기가 중국제 미사일이 요번에 인도권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중국 레이더보다도 레이더 탐지 거리가 짧으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대공 미사일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도 길어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이번에. 자, 이런 간접적인 데이터들을 모아 보면은 지금 제가 왜 라팔에 들어가는 레이더, A사 레이더지만 갈륨 비소 소자를 썼고 숫자도 800 몇십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럼 탐지 거리가 한 150에서 150km 정도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럼 교전 거리는 더 짧아진다. 근데 밑에 사거리가 지금 150km로 나온다. 예, 이거는 느슨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슨함이다. 자기가 가진 미사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 실제 교전 거리는 탐지 거리보다 짧아요. 왜냐하면 교전을 하려면 훨씬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신호가 더 세야 돼요. 탐지를 할 때는 조그만 것에서 탐지가 돼요. 신호가 조금만 있어도. 내 신호가 약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왜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과거에 100km 단위에서 지금 200km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레이더가 따라서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A사라도 갈륨 비소에서 질화 갈륨으로 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라팔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제 스펙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부조화가 있는 거죠. 성능의 부조화. 기체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팔다리가 따로 노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겠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들의 레이더 탐지 거리를 보게 되면은 한 기체에 그들이 쓰고자 하는 무장의 사거리도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 보도자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거죠. 자, 고출력 전력 정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 갈륨을 이용해서 기존의 질갈륨 비소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다.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정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네. 자, 크기도 줄어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 발생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신호 변환 효율. 저게 효율이 떨어지면 그 나머지 전부 열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라팔이라는 기체가 큰 기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자 수 같은 X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자의 크기는 비슷하겠지만 그 소자에서 전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특정 출력에 필요한 부대 장비들 조그만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TRM이라는 거잖아요. 트랜스밋 내보내는 거, 리시버, R 받는 거. 예, 그 모듈이란 거거든요. 그게 뭐 2채널도 있고 4채널도 있고 그런 식이에요. 한 모듈에다가 한 전원 통제 시스템 내에 레이더, 아기 레이더를 뭐 2개 넣는지 4개 넣는지 뭐 더 이상 넣는지 이런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래 보면 원리상으로는 10배 이상의 높은 출력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봐서는 2배 이상이다. 거기다 다재다능함도 훨씬 올라간다. 저 거의 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세대가. A사 내에서도. 하물며 폐사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청주함 레이더가 충남급 레이더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청주함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 1D 레이더 폐사고 우리는 최신 질화 갈륨을 쓴 A사 레이더거든요. 충남함에는 탐지 거리와 다재다능함, 동시 대응 능력, 상대방의 스텔스성을 파악해내는 분해능 못 따라온다고 봅니다. 저는. 배는 훨씬 비싸잖아요. 두 축이나 더 건조해야 되고. 자,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미국의 기존의 이제 갈륨 비소 소재로 되어 있던 레이더를 질화 갈륨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탐지 능력이 2배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에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도 수백 대 가지고 있는 F-16하고 F-15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거기에 뭐 몇 조씩 들어요. F-15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레이더 기술을 이제 제가 미국에 준하거나 미국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통신 기술은 미국이 우리를 못 쫓아와요. 우리 삼성 거 아니면 화웨이 거 사다 써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 기술이 레이더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 전자통신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게 이제 무기에 적용되고 그 레이더가 딱 대박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다 있는데도 비싼 돈 들여서 어떤 권리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버벅대고 돈은 돈 들어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끝물이라는 거죠. 추가 업그레이드는 없겠죠. F-16하고 F-15는. 예. 자, 그래서 또 한번 갈륨 비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건데 F-35에 들어가는 이 A사 레이더가 갈륨 비소입니다. 그때는 이게 최첨단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이 레이더예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겠느냐? 돈 엄청 들여서 F-35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예. 1200개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1300개 소자죠. KF-21. 그리고 질화 갈륨 소자죠. 종합정의 성능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소자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요. 자, 이건 F-22의 레이더를 디튠한 것인데 F-22 레이더를 기본적으로 갖고 단지 소자 수가 2200개예요. 훨씬 멀리 본다는 거죠. 2200개지만 우리 KF-21은 1300개지만 아까 보셨죠? 같은 값이면 2배 이상 성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KF-21 레이더는 F-22 레이더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왜? 수십 년 전의 레이더니까 이게. 예. 자,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레이더는 이게 지금 800 몇십 개짜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암남이 대세고 사거리가 100km밖에 안 됐고 상대방도 그 정도급의 미사일이거나 또는 그 이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F-22의 이 레이더는 상당히 뭐랄까 수준이 높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잉이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그래서 F-35로 오면서 이걸 디튠했다고 봅니다. 정도 충분했기 때문에 암남 기준으로 사거리 100km로 지금 아니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838개 소자를 가지고 있고 갈륨 비소 소자인데 라팔은 KF-21은 질화 갈륨 소자고 13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탐지 거리는 150에서 160km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전 거리는 150km 이하일 것이다. 예,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가 150km다. 이거가 이번 핵심 요인이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중국제 기체인 JTNC는 그들의 주력 중거리 지금 사실 미사일로 따지자면은 중거리 미사일이 주력이에요. 단거리 미사일은 보조예요. 그 전투기끼리 뭐 10km, 20km 가까이 다가올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러면 그 주력 무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을 했다. 과거에 이스라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다.
또 중국도 화웨이로 대표되지만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한 곳입니다. 미국보다 나아요. 그거는 그대로 레이더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탐지 거리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히 그들이 운용하는 PL-15의 사거리를 봤을 때 300km짜리 쓰는 거니까 거의 우리 KF-21급으로 레이더가 들어갔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거리 200, 300km짜리를 운용하죠. 그럼 탐지 거리는 300km 훨씬 넘어간다. 우리 KF-21도 그렇게 추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3, 400km 될 겁니다. 탐지 거리로 따지자면은 교정 거리는 좀 짧아지겠지만 그 정도 레이더가 들어갔었다. 그럼 레이더 성능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제 J10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이름 정도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1475A형이라고. A형은 A사 레이더를 말하는 것이고 초기 버전의 J10B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패사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플러 방식, 구식 방식이었거나. 그래서 이 레이더는 소자가 뭔지, 또 정폭 소자가 뭔지, 그리고 아기 레이더가 몇 개나 들어간 정보 전혀 안 나와 있지만 질화갈륨 정폭 소자의 소자 숫자도 아기 레이더 숫자도 상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KF-21 레이더랑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쭉 봤을 때 다른 나라가 못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서방권이 되게 느슨했다, 지난 20-30년간에.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KF-21용 레이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 레이더도 그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들이 운용하는 무기를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J10C와 그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라팔의 대결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 파키스탄이 더 격추시킬 수도 있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자, 우리도 이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말이 한 번 더 되새겨 볼게요. 이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다 있거든요. 2000년대 이전, 즉 뭐라고 할까? 라팔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그 시절에는 BVR 중거리 미사일로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지고도 충분했으나 거기에 맞춰서 레이더가 또 개발이 됐을 거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서방권의 방산 산업들은 예산도 덜 배정되고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도취돼서 이게 좀 무너진 거죠.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반면 러시아나 중국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바짝 올라왔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지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아요. 비용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고 생산성 같은 거 감안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죠. 군사 무기가 금강 불개지신입니까? 아니죠. 전쟁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다시 한번 소비되고 다시 한번 채워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근래 개발 추세는, 이것도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래 개발 추세는, 이건 ADD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KF-X로 언급될 때죠. KF-21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0km 이상이 돼야 된다. 중국제 PL-15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거리가 저만큼 된다는 거. 미국도 암남의 최신형을 한다고 하지만 뭐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과물은.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될 정도로 미사일이 작아야 된다. 3m 언저리에서 꺼내야 된다. 최소 200k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작아지면서,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은 덕티드 램제 기반이 있다. 최소 PL-15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도 그 미사일을 갖다가 J20인가요? 이런 5세대 전투기에 내부 무장창에 넣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이더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즉 우리는 이제 미티어의 개선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라팔은 기존의 150km짜리 미티어를 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밝혀진 스펙을 봤을 때.
자,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왜 KFX가 다른 데서 6세대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4.5세대로 개발하느냐 이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소모적인 불필요한 자면서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던 시절인데 우리 연구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거 슬라이드 한 2장 정도 마련했는데 한번 여러분 레이더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올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이번 라팔의 폭망 사태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민간인이 밝혀진 자료만 가지고도 잘 이해도를 조금 올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폐사 방식하고 A사 방식 비교해 볼게요. 폐사 방식은 옛날에 CRT 방식의 모니터 기억나실 겁니다. 뒤가 길죠. 길고 전체가 엄청 무겁죠. 자, 그거는 뒤에 브라운관 TV랑 똑같은 거예요. 뭐 쏘는 선이 있죠. 그게 폐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빛을 맞으면 반짝반짝 색깔을 내는 그런 안료들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한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한 신호가 와서 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니터 표면에 붙어 있는 색소들은 그것을 반응하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출구 역할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폐사 방식입니다. 무겁고 뜨겁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도 이제 전문가용은 뭐 옛날에도 19인치, 21인치 이런 게 있었더랬어요. 네, 지금은 4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있었고, 이거는 들면 뒤에가 길고 하기 때문에 이걸 들기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이렇게 들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LCD 모니터로 오면서 뒤에가 싹 없어졌잖아요. 각각의 소자가 빛을 발생시키잖아요. 가볍죠. 선명도는 훨씬 좋죠. 전기 별로 안 먹죠. 한 손으로 달랑 들리죠. 아무리 크더라도. 예, 이것이 A사 레이더입니다. 각각이 발광을 해요. 예, 그래서 폐사는 주파수를 동시에 여러 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정조함에 들어있는 스파이 1D나 그런 레이더도 빔을 형성은 가능해요. 예, 그거는 앞에 이제 그게 위상이라는 거거든요. 위상 배열 레이더잖아요. 앞에 있는 출구의 방향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빔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것만 해도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 발전이었죠. 왜냐하면은 그게 없었을 때는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교전 레이더 이런 레이더가 따로 있었어야 됐고, 동시에 핸들링할 수 있는 숫자도 적었어요. 그리고 이 CRT 모니터에서 보여다시피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지금 보니까 정조함이나 세종함의 디자인이 그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그 통합 마스터에 올린다는 생각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고, A사 레이더는 이제 각각의 소자가 하나의 레이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각각이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 레이더에 필요한 주파수를 따로 선정해 줄 수 있어서 각각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주파수를 발생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늘도 보고, KF-21 레이더 같은 경우는 육상도 보고 해상도 보고 다른 주파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다재다능함이 폐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빔 조향 정도는 해요. 그런데 주파수를 여기서는 끊임없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 추적 능력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 쐈다가 저거 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단지 빔을 다양하게 형성시킬 수 있다는 차이는 있고, 주파수를 바꾸죠. 바꾸려고 해도 시차를 두고 해야 돼요.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동시 구현이 가능하다. 출력도 더 좋다. 이런 차이예요. 360도 회전하는 레이더 있잖아요. 깜빡깜빡깜빡 한번 돌 때마다 그 위치를 계속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스텔스성이 강하거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이거 놓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동시에 여러 주파수를 쓰지 못한다. 대역폭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대역폭이라는 게. 왜? 시차적으로 차이를 두고 따라와서 해야 되니까 이건 동시 구현이 된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기본 수준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이 같은 A사 내에서도 전력을 증폭하는 소자, 거기가
갈륨 비소냐 지라 갈륨에 따라서 한 세대급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사급은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조대왕하고 충남급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뭔가 가운데 꼬인 거죠. 즉 정조대왕함이 가운데 끼어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렇게 역추적이 돼요. 또 하나 이거 뭐냐면은 오른쪽에 레이더는 지금 비슷한 레이더라기보다 안테나인데 여러분들 어릴 때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50대 이상의 분들은 예전에 집안에 나무 위에다가 설치해놨던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저 안테나가 되게 뭐랄까 섬기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막대기들이 그 막대기 사이의 간격 크기는 뭐가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그 주파수하고 파장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파장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 주파수, 특정 파장, 특정 대역을 발생시킬 때 나오죠. 기호가. 가운데 이렇게 작대기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테나도 다 그래요. 모든 안테나가 저렇게 생긴 겁니다. 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X밴드면 X밴드, S밴드면 S밴드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 TRM을 신호를 내보내고 받는. 그래서 파장이 길면은 멀리 가지만 레이더 자체가 커져야 돼요. 이 원리가 있죠. 예. 이 레이더파를 형성시키는 이 도구, 안테나는 파장의 2분의 1이 돼야 된다.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동물들 추적할 때 반달곰 추적하고 이럴 때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레이더 삐삐삐삐 그 레이더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되게 VHF나 이쪽이구나. TV 수준의 주파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X밴드로 오게 되면은 1cm, 2cm 정도 것 같거든요. 대충 화상이. 근데 이거는 뭐 몇십 cm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F-21 레이더 같은 경우는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소자가 크기가 X밴드 소자는 작을 수가 있고 이게 S밴드로 가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3배, 4배 정도 더 커집니다. 즉 10cm 가까이 될 수 있어요. 5에서 10cm 정도. 이게. 그러면 아기 레이더 하나 크기가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호는 만들 때 컴퓨터가 순간순간 해서 이것을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너는 이 주파수, 너는 저 주파수, 방향을 이렇게 해. 위상을 맞춰서 신호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상쇄시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폐사에서 A사로 오면서 동시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근데 그 결국은 아날로그로 정폭을 빵 시켜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레이더 소자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그 정도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파이 6 레이더, 미국의 A사 레이더 같은 거 보면은 지금의 스파이 1D 레이더하고 유사한 면적에 S밴드 레이더가 아기 레이더가 5,000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5,000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KF-21의 레이더는 X밴드니까 거기에도 지금 1,3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면적에 1,300개의 면적에 S밴드 레이더를 넣으려고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2, 300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면은. 네. 자, 그런 것도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